안녕하세요. 엑스그룹 권정혁입니다. 긱뉴스 12번째 팟캐스트입니다. 긱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IT, 스타트업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주소는 news.hada.io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긱뉴스에 올라오는 뉴스 중에서 여러분께 전달드렸으면 하는 뉴스들을 다시 한번 말로 설명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애플, 구글, 팟빵,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화면과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달드리는 뉴스들은 긱뉴스 위클리 69호에서 보실 수 있는 뉴스고요. 긱뉴스 가셔서 상단 메뉴에 위클리를 클릭하시면 긱뉴스에 올라온 뉴스들을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제가 위클리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 뉴스 중에서 전달해 드릴 만한 것들을 좀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뉴스는 총 5개입니다. 첫 번째, 업타임, GitHub 기반 오픈소스 업타임 모니터. 두 번째, 베스파와 엘라스틱서치 비교. 세 번째, 유튜브 다운로더 이슈, 기자들과 RIAA. 네 번째, 구글 앱 쉿,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공식 노코드 개발 도구. 다섯 번째, 타임스케일 DB 2.0 공개. 그럼 긱뉴스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업타임인데요. UPP 타임에서 P가 두 개예요. 업타임, GitHub으로 자동 운영되는 오픈소스 업타임 모니터라는 건데요. 우리가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항상 수반되는 게 장애잖아요. 장애가 생겨서 서비스 접속이 안 되거나 뭔가 오류가 생겨서 제대로 안 돌거나 회원 가입이 안 되거나 항상 이제 서비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서비스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다양한 모니터들을 띄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큰 회사라고 하면 유료 서비스들도 많아요. 그거를 보는 많은 모니터링 도구들이 있는데, 유료 서비스들도 있는데, 내가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지금 저희 긱뉴스처럼 약간 소규모의 웹사이트라고 하면 간단한 도구들이 있거든요. 업타임 로봇이나 스테이터스 케이크라는 이제 무료 서비스들이 있어요. 업타임 체크를 해서 HTTP로 그 리퀘스트를 보내봐서 205K 응답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주고, 혹시나 접속이 안 되면 알림을 주는 도구들인데, 보통 이제 5분 단위로 체크를 해주거든요. 무료의 경우는. 유료인 경우에는 1분마다 한 번, 30초마다 한 번도 해주는데, 무료는 5분 단위인 것 같아요. 5분 정도면 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타임 로봇을 주로 사용했었는데, UPP 타임, 이 업타임은 GitHub의 무료 기능들을 다 활용하는 모니터예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GitHub 액션스를 통해가지고, 액션스는 이제 스케줄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웹사이트가 잘 동작하는지 5분마다 확인을 하고, 응답 시간을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깃에 커밋해줍니다. 내 서비스가 몇 초 안에 응답하는지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주고요. 혹시나 서비스에 접속이 안 되면 이거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GitHub 이슈를 발행해줘요. 이슈 발행해가지고 엔드포인트가 다운되었다. 그러면 이슈가 발행되면서 내가 먼저 지정해놓던 팀의 멤버들이 그 이슈에 자동 어사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와서 해결하죠. 해결하고 이슈에 이제 코멘트를 달죠. 무슨 문제가 있어 해결했음. 그러다가 사이트가 복원되면 자동으로 이제 이슈가 클로징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체크된 내용들은 GitHub 리포에 기록이 다 쌓여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운영하는 그 스테이터스 웹페이지라고 하죠. status.twitter.com 이런 식으로 내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 중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 스테이터스 페이지를 보통 운영하는데, 이 업타임이 그걸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GitHub 페이지스도 무료로 호스팅 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웹사이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운영 중인 지금 긱뉴스나 하다IO의 별도 사이트들도 같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돼서 upptime.hada.io라는 주소에 가보시면 동작 중인 것들 보실 수 있어요. 요거 하나만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도 편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슬랙으로도 알림도 되고요. 회사에서 별도의 서비스 상태 페이지,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시는 블로그나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상태 페이지가 없다고 하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베스파와 엘라스틱서치 비교하는 글인데요. 그 OkCupid라고 국내에서는 많이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데이팅 추천하는 온라인 데이팅 앱이죠. 매치 앱이라고 하죠. 이렇게 데이팅 상대 찾아주고 서로 이제 연결시켜주는 앱. OkCupid가 오픈소스 검색 엔진으로 베스파를 선택했다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잘 적은 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검색 엔진을 내부에서 구현한다라고 하면 요즘은 대부분의 경우 그냥 엘라스틱 서치를 다 도입을 하시는 게 국내에선 거의 추세인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가장 처음 선택하는 건데, OkCupid가 베스파를 선택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해서
뉴스로 뽑아왔어요. OkCupid 측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데이팅 추천 상대를 찾는데 실시간 랭킹에 따라서 바꿔야 하는데 기존의 매칭 시스템들은 사용자 상태가 계속 바뀌잖아요. 내가 뭐 속성값을 넣었다거나 하는 것들, 누구를 좋아요했다거나 어떤 사람과 연결되었다가 끊어졌다거나 하는 그런 정보들에 의해서 상태가 반영돼야지 이제 매칭하는 그 랭킹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일러스틱서치의 경우에서는 인메모리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일러스틱서치는 정적인 문서들 있잖아요. 문서가 쌓여있고 그 문서들을 인덱싱하고 찾는 거는 괜찮은데 이 OkCupid가 하는 것들은 정적인 문서가 아니고 동적으로 계속 바뀌는 사람에 대한 상태잖아요. 어떤 사용자가 누구를 좋아요했다, 사람과 연결했다 이런 게 계속 바뀌니까 이게 메모리에서 업데이트되고 해야 되는데 일러스틱서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파를 선택했다는 건데 베스파는 원래 야후가 만들었던 검색 엔진입니다. 뭐 야후는 이제 뭐 사실은 없어진 예전의 서비스이긴 합니다만 야후 초창기 시절에 야후가 이거는 공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야후가 가진 핵심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게 검색 엔진 중도 하나인데 그거를 오픈소스로 공개했어요. 그게 베스파이고요. 베스파는 데이터 분석보다는 서빙하는 목적으로 좀 더 최적화되어 있어서 인메모리 업데이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업데이트를 해서 노드당 1초에 한 4만 번에서 5만 번 업데이트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유연한 랭킹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이 랭킹을 바꾸는 게 굉장히 빠르게 처리된다고 합니다. 텐서플로우 같은 머신러닝 모델과도 직접 연동할 수 있고요. 레스트 방식으로 호출하는데 야후 쿼리 랭귀지라고 하는 요 지리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 OkCupid 입장에서는 YQL의 표현 능력이 엘라스틱서치의 이상한 쿼리 구조보다 훨씬 나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글 자체가 굉장히 긴데요. 한번 그러니까 회사 내 서비스에 어떤 검색 엔진을 도입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요 글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엘라스틱서치가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사실 요즘 이커머스 같은 것도 그러니까 기존 상품만 검색하고 해서 하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바뀌는 랭킹이 필요한 서비스에서는 베스파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기자들이 유튜브 다운로드를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글이에요. 요거는 앞에 뉴스를 제가 팟캐스트에서는 소개 안 드려서 설명을 드리면 유튜브 다운로더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유튜브 D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코맨드 라인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도구인데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었고 근데 깃허브에서 한 2주 정도 전에 열흘 정도 전에 소스가 내려졌어요. DMC라고 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액트라고 하는 저작권 보호법이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돼서는 가장 많이 참고되는 법이에요. 우리가 구글이나 그런 데에다가 저작권 관련된 신고를 하면 다 DMCA 관련으로 모든 게 내려지거든요. 요 유튜브 다운로드는 RIAA, 미국 음반산업협회가 깃허브에다가 이 DMCA 신고를 해가지고 이 유튜브 다운로더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워라 해가지고 지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언론자유재단 쪽이 글을 적은 겁니다. 뭐냐면 언론자유재단의 그 기자분들은 이 유튜브 다운로더를 이용하는 이유가 유튜브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공개되고 이게 꼭 유튜브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 지원해요. 이게 그 한국분이 그 커밋을 넣어가지고 제 기억에 네이버 비디오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유튜브 다운로더를 통해서 테러나 어떤 살인에 관련 증거가 되는 동영상, 그런 증거 자료들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몇백 번씩 느리게 확대해서 보거나 프레임 단위로 살펴봐서 조사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유튜브 다운로더는 중요하다라는 요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언론자유재단 입장에서는 미국 음반산업협회가 이 위협에 대해서 제고하고 깃허브가 계정을 완전히 복구해달라라는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또한 그 소프트웨어 자유단체는 이 유튜브 다운로더가 사실은 비디오를 유료 소프트웨어 없이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주요 도구이기도 하니까 꼭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에 인수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음반산업협회의 그 유료 멤버거든요. 그거 탈퇴해라. 그러니까 오픈소스 활동에는 미국 음반산업협회가 자꾸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탈퇴하라는 성명이 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유튜브 다운로더 관련돼서 소스들이
사람들이 이걸 뭐 포크해서 다른 데다 많이 넣고 있어요. 중국에서 깃허브의 대응 플랫폼을 기티라는 것들을 만드는데 글루도 많이 옮겨왔고요. 깃허브에서 안 된다 해서 깃랩으로 옮겼는데 깃랩도 사실은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뭐 이게 꼭 피난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진행 중인 이슈고요. 아직도 계속 관련돼서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자꾸 이제 포크해서 직접 올리기 시작하니까 깃허브이 똑같은 소스를 계속 복사해서 올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경고가 다시 나오고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건입니다. 요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다운로더는 저도 뭐 가끔 사용하거든요. 필요한 목적들이 있어요. 뭐 발표 자료에다가 잠깐씩 그 캡처해서 넣거나 할 때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무료 동영상들 아니면 뭐 홍보 동영상들은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 요게 되게 첨예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구글이 앱쉿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공식 노코드 개발 도구로 포함했다는 뉴스예요. 구글 앱시트는 올해 초에 구글이 인수를 했어요. 제가 올해 초에 계속 그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던 노코드, 로우코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코드 작성 없이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들인데 앱시트가 딱 그겁니다. 구글 시트나 구글 닥스, 구글 폼, 드라이브 및 구글 캘린더 이런 것들과 통합해서 비즈니스용 앱들을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별도의 코딩이 거의 필요 없고, 근데 거기다가 인증도 되고, 뭐 다양한 액션도 넣을 수 있고, 워크플로우를 연결하거나 뭐 보고서 발행하고 이메일 발송하고 SMS도 날리고, 뭐 사진도 캡처하고, 바코드도 스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용 도구를 만든다고 하면 필요한 기능들이 있고 그게 이제 쌓이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이 되면 되잖아요. 이거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구글 스위트가 이름이 바뀌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인데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하시는 회사에서는 간단한 내부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앱시트라고 하고요. 요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타임스케일 데이터베이스 2.0 공개인데요. 시계열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A가 B에게 돈을 보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A에서 돈을 빼고 B에다 돈을 넣고 하는 이제 트랜잭션 기반이라고 하면 숫자가 빠지고 늘어난 그게 하면 이건 사실은 데이터 변경이 업데이트 되는 거잖아요. 이 시계열 데이터는 그 변경을 계속 인서트로 추적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뺀 거를 내용을 인서트하고 저기는 더한 걸 인서트해서 그래서 변경 정보를 통해서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변하는 것들을 다 기록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업데이트 한 건이 아니고 계속 인서트로 쭉 변경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뭐 금융이나 제조 이런 산업에 주로 사용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은 뭐 모니터링이나 IoT, 암호화폐, 게임, 머신러닝 등에서 쓰임새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변화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변화해 왔나가 앞으로의 어떤 데이터의 변화를 뭐 예측하거나 기존 데이터 변화를 통해서 뭐 어떤 이상점을 찾거나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에 요 시계열 데이터가 딱 안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임스케일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많이 아는 포스트그레스 기반이에요. 그 위에서 이 시계열 워크로드를 위해서 특별하게 설계된 거고요. 스케일러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멀티노드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분산 하이퍼 테이블이라는 가상 테이블 기법을 도입해서 자동으로 파티셔닝을 쭉 합니다. 포스트그레스나 인플럭스DB 같은 것보다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빠르게 쿼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타임스케일 DB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라이센스가 TSL이라고 하는 타임스케일 라이센스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되게 독특한 라이센스인데 오픈소스인데요. TSL 라이센스는 딱 하나만 불가능합니다. 애즈어 서비스만 만들 수 없다. 이게 왜일까요? 아시다시피 아마존이 수많은 오픈소스를 가져다 자신들이 애즈어 서비스로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걸 딱 막은 거예요. TSL은 내가 오픈소스를 가져다 직접 쓰겠다고 하면 아무 상관없고요. 애즈어 서비스로만 구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도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어요. 아마존 타임스트림이라고 따로 있는데 요거는 자신들이 자체 구축을 했고요. 그거보다 요 타임스케일 DB를 사용하면 비용이 10분의 1에서 뭐 한 50분의 1까지 더 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타임스케일 관련해서 시계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내가 아마존 환경이라서 아마존 그냥 타임스트림 써야겠어 라고 하실 때 요
타임스케일 DB는 기억해 두셨다가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면 얘가 더 훨씬 저렴하지 라고 해서 타임스케일 DB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홍보드렸던 최신 데이터 인프라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연재하고 있어요. 빅뉴스 유튜브에 오셔서 최신 데이터 인프라 이야기 동영상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